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눈앞이 아찔해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기까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아직까지 이게 제 인생에서 찾아온 일이 맞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거든요. 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을 겨우 이겨내고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은 이 기억이 잊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저는 바닷가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조용하고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바닷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단 어른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던 그런 작은 동네에서 저는 몇 없는 어린 아이였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꽤 오래된 구옥이었어요. 여름만 되면 빗물이 뚝뚝 새는 탓에 천장에는 여기저기 물샌 자국과 곰팡이 자국으로 잔뜩 얼룩져 있었고 장마철이 되면 집안에 대하와 양동이가 가득이었어요. 이런 건 보수공사를 해도 낡은 집이라 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던 집은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받아오시고 시장 좌판에 앉아 하루 종일 호객행위를 하면서 생선을 팔곤 하셨습니다. 그 탓에 아버지의 손엔 항상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그을린 얼굴엔 땀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같은 시장 안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바느질 솜씨가 원체 좋으신 덕에 직접 옷을 수선해주는 일도 곧잘 하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이런 저희 부모님을 아주 좋게 평가하셨어요. 송은이 아빠가 파는 생선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동네 가서 생선이랑 오징어를 사왔는데 영 싱싱하지 않더라니까.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리고 송은이 엄마는 또 우리 동네에서 바느질 제일 잘하잖아. 한껏 찢어진 옷도 송은이 엄마한테 맡기면 감쪽같이 새 옷이 된다니깐. 둘이 어쩜 저렇게 잘 만났는지. 두 분 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무렵에야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일을 하면 사람이 웃음을 잃기 마련이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부모님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에게 더 좋은 평을 들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맞벌이 일을 하시는 만큼 저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처음엔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내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믿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곤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반장을 도맡았고 고등학교 때도 다양한 행사에서 사회를 보거나 학생 대표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길러졌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에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죠. 야,
너네 내년에 수능 볼 거야? 나는 수시로 가야 하나 고민 중. 난 그냥 대학까지 말고 순수 졸업해서 취업이나 할까 생각 중인데. 우리 집안 형편상 대학 등록금 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송은이 너는? 넌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대학 가겠지? 인서울로. 야, 송은이 정도 성적이면 당연히 인서울 가고도 남지. 서울대도 가능할걸?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사정을 생각하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은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을 만큼의 확신은 또 없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결도 되지 않을 고민을 오랫동안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송은아, 너 요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 서울이 아니더라도 네 성적으론 충분히 국립대에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어. 수도권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학교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남들처럼 청춘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선생님의 조언대로 지방의 국립대에 원서를 넣었고 다행히 과 수석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 문자를 받아보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솔직히 말해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학기 중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거나 학과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했고 방학 중엔 편의점 야간 근무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일절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딸, 요즘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아? 용돈은 부족하지 않고? 에이, 엄마도 참. 나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잖아.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다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야 해.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부담을 지워드리기 싫어서 꾸준히 장학금을 타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가끔은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살아온 덕분에 졸업할 때 저는 어떤 빚도 없이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기본 4천만 원 이상 빚부터 지고 시작한다는데 저는 완전히 땡 잡은 셈이었죠.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됐지만 저와 같은 신입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완전히 다른 부서였는데 사내 야유회에서 같은 팀이 되면서 처음 말을 트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개발팀 차송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3팀 최승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의 남편은 처음부터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행동했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묘하게 끌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유회에서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천천히 친해지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내연애는 원래 숨기면서 하는 게 제맛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소문이 나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연기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저희만 빼고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차대리, 영업팀 최승우 씨랑 사귀지? 네? 아니요. 제가 승우 씨랑 왜 사겨요? 말도 듣는 것 좀 봐. 어머머, 얼굴도 빨개지네, 이거. 난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진짜였나 보네. 아유, 송은 씨는 어디 가서 거짓말은 못하겠다. 들켰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딱 봐도 티가 철철 나던데 뭘.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우리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꽤 되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 나름 숨긴다고 숨긴 것 같은데 티가 나고 있었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희 관계를 응원해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잘 맞았어요. 취향, 식성, 여행 스타일까지 너무 비슷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하는 도중에 싸움도 거의 없었고 혹여 다툼이 있더라도 금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서투른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썩 로맨틱한 성격은 못 돼서 프로포즈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남들 하는 것처럼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반지만 준비했어. 나랑 평생 같이 살자. 내가 영원히 웃게 해줄게. 좋아. 나는 완전 쿨이지. 자기가 약속했다. 나 평생 웃게 해주겠다고? 서투른 프로포즈라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좋아했으니 뭐가 됐던 남편이랑 같이 하면 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빠르게 인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반대 같은 것 없이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이라는 감정에 젖어 이 결혼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여느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하면서 웃고 떠들었고 서툴게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다른 부부들이 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 참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과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겐 그저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엔 말도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속으로 은근히 많은 것들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출근길에 제 도시락을 몰래 챙겨놓거나 제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저를 꼭 기다려주곤 했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 오늘 정시 퇴근한 거 아니야? 정시 퇴근한 거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여보 늦게 퇴근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갈 순 없잖아. 같이 퇴근하고 싶어서 요 근처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때쯤이면 나오겠다 싶어서 왔어. 뭘 해도 저를 영순이로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것들을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걸 선택한 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어쩜 이런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 7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찝찝한 것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희 신혼집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촐한 느낌이었어요. 서로 미니멀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았고, 그 덕분에 청소나 정리를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죠. 서로 어지럽히는 것도 싫어해서 집안이 지저분해질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부엌 구석에 보지 못한 커피 머신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웬 커피 머신이야? 아침까지만 해도 없었던 건데? 새로 샀어? 이거 비싼 건데? 아, 지인이 필요가 없어서 버리겠다고 해서 버릴 거면 다 달라고 들고 온 거야.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걸 아깝게 버릴 필요 없잖아. 잘만 쓰면 몇 년은 거뜬하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걸 그 사람은 그냥 버리려고 한 거야? 세상에,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잘 가지고 왔어. 안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사실 커피 머신이 생겼을 때까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인이 버리려던 것이었고 커피 머신이야 당연히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뜬금없이 보석함 같은 것이 생겨있는 날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값비싼 믹서기가 놓여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물건들이 죄다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또 누군가가 쓰던 것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새 상품이 아니라 사용감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찝찝했던 거였죠. 중고장터에서 사온 거라면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남편은 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것들 전부 다 지인이 버리려던 거 가지고 온 거야? 요즘 들어서 집에 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 다 쓸 것들 맞지? 그럼 내가 안 쓰는 거 가지고 왔겠어? 집에 쓰레기만 늘리는 꼴인데 뭐하러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거 지인한테 받아온 거야. 믹서기 놔두면 알아서 잘 쓸 거고 보석함도 자기 액세서리 같은 거 보관할 때 쓰면 좋잖아? 남편이 이런 걸 놔두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금 이상하고 찜찜하긴 했지만 딱히 놔둔다고 해서 해가 될 것도 없고 되려 도움이 되면 됐지 싶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그냥 넘겼어요. 실제로 남편이 가지고 온 것들이 어떨 때는 조금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랑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스팸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거니와 거절을 하면 다시 걸려오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5번째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뜻밖에도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 최종 심사 확인을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대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었고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사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단호한 목소리로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은행에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없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차송은 고객님 번호 아니신가요? 네, 저 차송은은 맞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은 없다니까요. 같은 동명이인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계속 전화 거셔서 일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황당했어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지만 통화 후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진짜 은행 고객센터 번호가 맞는 거예요. 요즘은 사기도 리얼로 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는 생각에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아무래도 고객님 정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쾌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은행에서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과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은행 측에선 재차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니 더 문제는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심각해 죽겠는데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해. 나도 전에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알고 보니까 은행에 같은 동명이인이랑 정보를 헷갈린 거더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출 같은 민감한 걸 헷갈리는 게 말이 돼?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 거지. 안 그랬으면 아주 그냥 다 엎어버렸을 텐데. 에이, 뭐 어때? 진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너무 그러지 마. 솔직히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사과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어영부영 남편이 이야기를 넘기려고 하니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찜찜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기 며칠 전 남편이 돈 관련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벼랑간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지금 모아놓은 돈 좀 있어? 예금 통장이든 적금 통장이든. 응? 갑자기 돈은 왜?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얼마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만약에 1,000만 원 넘게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지. 아니, 뭐 돈이야 빌려줄 수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들어보고 결정을 하지. 1,0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잖아. 작지 않은 금액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셔? 뭐 수술비 같은 거 필요한 거야? 아님 설마 당신 사고 친 거 있어?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나 사고 친 것도 없어.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긴 하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이게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제 명의를 이용해서 저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가 싶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도 있고, 또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기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게 너무 미안했고,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가 부모님께 이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왔고 며칠 전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에게 의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은 되려 화를 내셨어요. 얘,
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니? 최서방 말대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게다가 은행에서도 사과를 했다면서. 그럼 다 끝난 일을 갖다가 뭘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그래? 아니, 그래도 시기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도 갈라지기 마련이야. 그냥 실수겠거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면 될 일이다. 그리고 최서방한테 도움 필요하면 우리한테 말하라고 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의심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예민하다고 하면 뭔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납득이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시기를 후회하고 있어요. 이때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의 뒷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볼 걸. 그랬다면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이렇게 미심쩍기만 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니? 자기 원래 그런 거 가는 엄마 아니잖아. 얼마나 다녀와야 하는데? 한 5박 6일 정도 다녀와야 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좀 이상했어요. 남편의 직무상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동료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이 맞느냐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봐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된 것이었죠. 남편 부서에 원래 부장이 있고 그 부장이 주로 출장을 가는데 부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장 스케줄이 펑크가 나면서 남편이 대타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등 떠밀려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출장 가는 것을 납득하고 출장 전날 짐 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이 대리한테 들었어. 자기가 강 부장님 대타로 미국 출장 가는 거라면서? 맞아. 아우 진짜 강 부장 그놈 회사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던 거 해야지.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직원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 인간은 정말 왜 그런데? 자기가 고생이네. 그래서 출장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더라? 미국, 우리 지사가 미국에 있잖아. 거기서 6일 정도 업무 보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도 중간중간 시간이 좀 비니까 틈틈이 연락도 할게. 알았어.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줘.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해. 남편은 그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틈틈이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손가락까지 꼭꼭 걸고서 떠난 남편은 약속과는 달리 한 통의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메신저도 문자도 그리고 약속한 사진도 한 장 보내주질 않았죠.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잘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 외에는 출장이 마무리되는 날까지도 전화 한 통 해주질 않았어요. 시차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어도 전화를 해주면 받기 위해 일어날 것이었고 문자를 남겨놓는다면 일어나서 답장을 해줄 텐데 그것도 없으니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업무상 출장을 떠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허튼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낱 연인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인데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풍선 부풀듯 커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귀국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귀국날이 되어서야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비행기를 탔으니 몇 시간 뒤면 도착할 거라고 말이죠. 6일 내내 연락 한 통 없이 돌아오는 날 문자만 딱 보내놓은 것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피곤할 걸 알고 있었기에 공항까지 마중을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남편의 몰골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언제 깎고 안 깎은 건지 덥수룩함 그 자체였고 다크서클도 푹 내려와서 아주 가관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거짓말처럼 서운함이 싹 사라지더군요. 여보, 많이 피곤했나 보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내가 2번 다시 미국 출장을 가나 봐라. 미안해, 여보. 연락 한 통 제대로 못해서 많이 서운했지. 정말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 아니야, 서운하긴 뭘. 괜히 부장님 때문에 자기가 고생했네. 자, 얼른 집에 가자.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던 게 본인 마음에도 계속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도 된다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끝까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걸 내심 알고 있었는지 제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그날 밤 욕조에 목욕물도 받아주고 와인도 세팅해주고 나름 신혼 때의 무드를 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서로 와인잔을 부딪히며 한 잔, 2잔. 이렇게 기울일 때마다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레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분위기 때문인지 이상하게 취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들고 말았어요. 전 원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더니 금방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금씩 잠에서 깨어나면서 귀에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꼭 뭔가 웅얼거리는 목소리처럼 퍼지는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들에 머리가 아파서 살짝 인상을 찌푸리다가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야 그 소리들이 조금씩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야, 그러다가 다칠라. 그냥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골아 떨어졌으니까 쉽게 일어나지도 못할 거고 소리도 못 들을 거야. 마음 놓고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아니야, 세상에 100%는 없다고 했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이러다가 깨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말. 이렇게 간이 개딱지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몰라? 어떤 일이든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최승우잖아. 그러니 안심하고 천천히 움직여.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기에도 좀 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슬쩍 뒤척였더니 움직이는 소리가 더욱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뒤척여? 안 깰 거라며. 설마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깼으려고. 그렇게 빨리 깨는 거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진짜. 더 서둘러야겠네. 저는 조금씩 뒤척이는 척을 하다가 이내 실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눈앞엔 남편과 너무도 닮은 남자 하나와 낯선 여자 하나, 그리고 남편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남잔 남편과 거의 쌍둥이라고 봐도 될 만큼 닮았고, 처음 보는 여자는 둘과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히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생생히 느껴지는 침대의 촉감에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 오빠들. 언제까지 민기적거릴 셈이야. 저 여자 지금 뒤척거렸다고. 일어나면 우리 전부 다 끝이란 소리야. 알아? 알았어. 빨리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나랑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저기. 순간 그 남자와 저는 시선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실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들켜버린 거였죠. 그 남잔 저와 마주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고, 그것을 알아차린 남편과 그 여자도 덩달아 저에게 다가오려 몸을 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누워있다간 저들에게 정말 큰일을 당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참아내고서 겨우 몸을 일으켜 열려있는 창문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2층 주택이었고 층고가 높지 않은 편이었기에 뛰어내려도 큰 부상 없이 1층으로 착지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잠옷 차림이었던 데다가 신발 하나 없는 맨발이었지만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신줄을 붙잡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내가 큰일이 난다는 생각만을 가진 채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습니다. 급하게 나와버린 탓에 휴대폰은 제대로 튕기지 못하고 몸만 나왔지만 뒤돌아볼 겨를 따윈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기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달리는 것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남편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새부턴가 남편의 쌍둥이 형이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이죠. 사실 승우한텐 5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이 있었어. 두 놈 다 애교도 많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아서 누구 하나 편애하는 거 없이 아주 사랑만 듬뿍 쏟아부어줬었지. 정말요? 전 쌍둥이 형님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런데 저희 상견례 자리랑 결혼식장엔 왜 안 오신 거예요? 어디 멀리 계신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거면 참 좋겠다만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부모인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연락도 뚝 끊어버리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쌍둥이 동생하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잘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남편의 쌍둥이 형은 마치 원래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이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에 가슴을 치는 어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은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쌍둥이 형 말이야. 어머님께서 자기랑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우애 좋은 형제였다고 하던데 자기한텐 뭐 언질이라도 한 거 없었어? 뭐 요즘 힘들다던가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우리 형은 고민도 없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 근데 정말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고 답답하지. 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속상해하시는 거 이해되고.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던 남편의 형은 알고 보니 남편과 계속 꾸준히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진실이라고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위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낯선 여잔 다름 아닌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앞에서 남편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애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직장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아, 맞다, 성은 씨. 승우 씨 미국 출장 안 가게 됐어. 기존에 해외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가기로 했다네? 정말 다행이지.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저한테는 별말 안 하던데. 아까 전에 공문 떨어진 거라. 아마 승우 씨도 지금 들었을 거야.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채 출장 가는 척 집을 나섰어요. 여권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불어 물어보거나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은 본인 딴엔 엄청나게 꼼꼼한 척 스스로 스마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허점투성이었던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비우고 연락을 또 끊어버린 6일 동안 내연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은 허구한 날 새벽에 누군가와 계속 은밀히 통화를 했고 어느 순간부턴가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꿨으며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낯선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오곤 했어요. 인위적인 향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 몸에서 낯선 향이 풍긴다면 그건 뭐겠어요?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바람을 피는 거겠죠. 그런데 웃기게도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사람도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나 당신 남편 내연녀예요.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정말 당당해서 당황스럽지도 않네요. 알고 있었어요. 저희 신랑 바람피고 있었던 거. 그런데 나한테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남편 나한테 큰 돈을 빌려갔었어요. 그게 벌써 6개월 전이고요. 돈을 갚기로 한 날에 맞춰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알아서 갚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미루더군요. 내일 갚겠다, 일주일 뒤에 갚겠다 하면서요. 남편이 당신에게 돈을 빌렸다고요? 얼마나 빌려갔는데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뭐 누가 아프다고 했던가? 1,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듣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밤이 떠올랐어요. 제게 무슨 이유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걸 갚으려고 그랬던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더 말을 해주길. 이상한 것들이 집에 하나둘씩 늘어난 것도 이 여자가 한 거라고 하더군요. 본인의 물건들을 저희 집에 하나둘씩 옮겨다 놓고 나중에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집에 그대로 들어와 살 작정이었다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본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시시덕거렸을 거 생각하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머리가 아찔하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둬요. 그 인간 당신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다뇨? 저는 내연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의 말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이어지는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남편이 약이 들어있는 와인을 준비해 놓을 것이고 그걸 먹고 제가 잠에 들면 저의 인감 도장을 훔쳐다 대출을 받을 작정이라는 말. 은행에다가 제가 몸과 정신 상태가 불구라 대신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말할 거라며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의 돈을 대신 갚을 거라고 말했단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동시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이전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생각나더군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최종 심사를 위해 연락했다던 은행의 전화. 그때까지도 생각이 문득문득 나던 그 전화가 걸려온 이유를 그 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바람을 핀 입장이라 당신한테 당당하게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어떤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인간 휴대폰 뒤져서 전화번호 저장해서 연락했어요. 그래요. 정말 눈물 나게 고맙네요. 덕분에 머릿속에 엉켜있던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그날 그 인간의 쌍둥이 형이란 사람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집을 빈집 털이하듯이 털어버릴 계획이에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쌍둥이 형이요? 네. 예전에 자취를 감췄다느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던가요? 사실 자취 감춘 게 아니라 그냥 신분 숨기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범죄자거든요, 그 인간도. 자취를 감춰버렸다던 쌍둥이 형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다니는 엄청난 범죄자이고 꾼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쯤 되면 남편은 저에게 사실 이름까지 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힘껏 달리고 달려서 근처 파출소에 도착해 신고했어요. 파출소로 달려오는 와중에도 정신을 놓아버릴 뻔했지만 최대한 놓지 않고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선생님, 괜찮으세요? 발에 피가... 저기요, 저희 남편 신고 좀 하러 왔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을 거고 아마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저희 집 주소는요. 맨발로 달리는 바람에 발바닥이 다 까져서 피가 흘렀음에도 아랑곳 않고 찾아온 저는 마지막까지 있는 힘껏 저의 집 주소를 이야기한 다음 파출소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제발 다 해결되어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린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병원 특유의 희뿌연 형광등 불빛과 코를 훅 찔러오는 알코올 냄새였어요. 평소엔 보기 힘든 하얀 천장과 귓가에 들려오는 낯선 기계음이 귀에 쨍하게 들려오니 그제서야 제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옆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성은아, 정신 들어? 엄마랑 아빠 알아보겠어? 여보, 빨리 간호사, 아니 의사 선생님 불러와요. 빨리요. 그래, 알았어. 선생님, 여기 환자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한마디에 곧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고 여러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파출소에서 정신을 잃었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것이 없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없는지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서방, 그날 이후 얼마 안 지나서 경찰에 잡혀갔어.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더라. 널 상대로 범죄를 공모하고 있던 게 맞았고 같이 범죄를 공모했던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가 폭로한 덕분에 잡을 수 있었다고. 그럼 신랑이랑 또 한 명 잡혔다고 하지 않아? 그래, 그 최서방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다더라. 그 쌍둥이 형도 같이 잡혀갔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었어.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던지. 그런데 이 이상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형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쌍둥이여서 닮았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의 신분을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유리할 때마다, 그리고 서로 불리할 때마다 서로를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정도로 서로 많이 닮았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집안에 짐승을 들일 뻔했다며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아주 질린다는, 학을 뗀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나가 재판해 보지 못했지만 내연녀가 모든 재판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알려줬어요.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징역 5년형의 집행유예는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어요. 애초에 재범이기도 했기에,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징역살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돈은, 저희 남편한테 빌려줬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돈은 그 인간 부모님께 돌려받았어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인간은 아마도 모르겠죠. 본인 부모에게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른 건지.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어서. 미안해요, 승은 씨. 제가 저지른 일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랑 이렇고 저렇고 그런 관계였던 건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도의를 다하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젠 아프지 말고 부디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내 남편의 내연녀라는 건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진실을 끝까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뭘 하고 살던 행복하세요. 솔직한 심정으론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녀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했어요. 한편으론 고마웠기도 했기에 저는 양가 감정을 조용히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같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어쩌면 그날을 기점으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당연하게도 남편과는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떠한 반대 없이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 동의를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한창 젊고 반짝일 네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놈들의 부모로서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세요. 사과는 전 남편 놈이 해야 하는 건데 왜 부모님이 대신하시는 건지 참. 다시 생각해도 그 인간은 정말이지 부모님께 못할 짓을 했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퇴원을 하고 함께 살던 신혼집으로 가보니 제 눈앞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감도장 하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집을 뒤진 건지 깔끔하던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고 옷장 안의 옷도 다 튀어나와 있고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쌍둥이 형이 저지른 것들이었어요. 다행히 인감도장은 친정집에 보관해뒀기 때문에 전 남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 집을 둘러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까라는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아직까지 세상은 무섭고 잔혹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 작은 다짐 하나로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아픔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하루 속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